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와 그리고 EBS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우리가 사실 여기 객석이 앞에 굉장히 크게 있는데 이 객석을 꽉 채우고 여러분들 얼굴을 하나하나씩 봐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작년에 이어서 많이 하게 되네요. 작년에도 선생님이 6월 달에 여러분들 선배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특히 이 3월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또 굉장한 시작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남은 기간을 아주 알차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그 궁금증을 좀 해결을 같이 해볼게요. 오늘요,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참 지난 후에 요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늘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운전을 1시간 반,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하고 오는데, 어떤 지역은 막 비가 너무 와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또 어떤 지역은 날이 좀 개이고 비가 조금씩 와서 창문을 열면서 왔거든요. 선생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겠다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단 운전에 시동을 걸었거든요, 자동차에. 근데 이 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지? 밖에 막 바람 부는 소리가 엄청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을 만날 마음으로 열심히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 목표가 있죠. 선생님처럼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이 잘 안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무사히 여러분들 앞에서 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입시가 끝나는 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주고 싶은 키포인트는 뭐냐면 2023 영어 킬링 포인트로 힐링하자입니다. 사실 영어가 내 발목을 잡고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영어 뭐 절대평가인데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조금 안일하게 아직은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러고 나면 영어 잡아야겠다. 오늘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영어도 아닌데. 자, 우리 한번 올해 대학에서 우리 친구들을 몇 명을 모집하는지를 살짝 보겠습니다. 물론 다음 요 차시에 김한슬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선생님이 같이 보면서 우리 친구들 이러니까 영어 해야 된다니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2021학년도부터 22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는 2023학년도까지의 모집 인원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정시 모집 비율 전년 대비 2.3% 감소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해마다의 증감을 봤더니 파란색은 감소하는 거, 그리고 빨간색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대학에서요, 우리 친구들을 더 많이 뽑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이거 웬일? 그죠? 더 많이 뽑으니까 나는 대학에 더 잘 들어갈 수 있겠다. 그죠?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를 볼게요. 고3 학생 수 변화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렇게 보니까 웬일? 지금 수험생들의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이거 뭐야? 뭘 의미할까? 시험 보는 학생들은 줄었는데 뽑는 인원은 많아. 그러면 대학 가기 쉽겠다. 네, 맞습니다. 대학 가기가 조금 더 쉽다고 입시 전문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대학에서 뽑지 못한 인원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2월이 돼서 올해 좀 많은 정원을 더 뽑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대학 혹시 못 가는 거 아닐까? 대학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지레 그냥 겁먹고 안 하고 놓지 마시고요. 아, 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단계로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게요. 보니까 정시 모집이 늘어난다고 막 뉴스에서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정시 모집 비율이 2.3% 전년도보다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시죠? 사실은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정시보다는 수시 인원이 더 늘어나기도 했대요. 하지만 수도권, 즉 우리 친구들이 더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시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게 맞는 이야기구나 라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수능 비중이 증가했다라는 건 우리가 정말 소위 말해서 빼박 힌트입니다. 수능 비중이 증가했다라는 거, 선생님 저는요 그냥 수능까지 안 갈 거예요. 저는 수시로 갈 겁니다. 물론 좋죠. 하지만 수시가 여러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그리고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수능의 비중도 늘리고 정시의 비중도 늘리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늘려라 라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10에서 20%가 좀 늘어났는데요. 선생님 이거는 뭐 정시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대학들이 몇 퍼센트 정도 이 교과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지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요. 수도권의 대학 중에서 꽤 높은 비율로 지금 교과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이 왜 수능과 관련이 있을까?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대학 가려면 어떤 방법을 일단 머릿속에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야, 나는 수능 끝까지 안 갈 거야. 그냥 수시에서 끝내고 싶어. 물론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학종으로 생각했을 때 영어 내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교과 전형을 봤던 것처럼 영어 내신이 교과 전형에도 반영이 되지만 그렇지만 일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능 최저 등급은 뭐냐? 뭐 이를테면 3개 영역에서 합 5 이런 식으로 수능 등급까지도 마지막에 환산해서 최종 학생들을 뽑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이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비율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최저 등급을 맞춰야만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그럼 떨어지는 친구들이 꽤 있느냐? 여러분, 절반 정도가 맞추지 못해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내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정시까지 노리기 위해서 이 정시라는 건 사실 수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봤을 때는 영어 내신, 수능 최저 여기까지는 영어 내신이 이제 좀 학종으로 봤을 때 들어갈 수 있고 교과 전형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수능 최저와 정시는 또 정시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수능 최저 등급이 위나 아래나 전부 다 어떤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그러니까 수시든 정시든 둘 다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여기 영어 내신이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 지금까지 수능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지금 3월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퍼즐 맞추기가 아직 안 끝났을 거예요. 퍼즐 맞추기? 여러분들에게는 2개의 퍼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학기의 성적이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 학생부가 완성이 그 성적이 되기까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다 완성하셔야만 학생부 종합전형도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 내신 물론 학교마다 좀 선생님들이 내시는 스타일이 다르고 그리고 또 각각의 선생님들마다의 유형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학교들의 문제집을 이렇게 문제들을 수합을 해서 보게 되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든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평가, 출제를 하시든 전부 다 기본적인 건 뭘 기반으로 하냐면 수능의 키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의 키 컨셉이 뭐냐? 뭐 일단은 여기 지금 보시면 표면적인 단서, 내재적인 단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뭘까? 일단은 표면적인 건 뭐 겉으로 드러나는 단서들이 되겠죠? 내재적인 단서는 안에 숨어 있는 단서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however, 하지만 아니면 on the contrary, 반대로, in addition, 덧붙여서 이런 것들은 딱 봐도 다음에 반대 내용 나오겠구나. 다음에 비슷한 말 하겠다. 첨가의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런 게 표면적인 단서예요. 딱 봐도 보이는 단서들입니다. 관사들도 그렇죠. 뭐 이를테면 내가 지나가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봤어. I saw a dog.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그냥 지나가다가 모르는 강아지를 봤으니 a dog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데 그 개가 춤을 추고 있지 뭐야. 그러면 the dog was dancing 이렇게 이야기하죠. a dog을 the dog으로 받았다라는 건 분명히 앞에 the dog 앞에는 a dog이라는 어떤 불특정한 강아지가 나왔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another, 정관사나 부정관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표면적인 단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재적인 단서는 뭐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시험을 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승산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있으니까 지문 그냥 딸딸딸딸 외우듯이 공부하시면 사실 우리가 영어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공부도 할 게 너무 많은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시간 대비 훨씬 효과가 높아지겠죠. 쌤, 제가 뭐 고3인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모르지는 않겠죠. 당연히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쭉 지문을 보시면서 요 점을 생각해서 한번 지문을 보시면 지문이 달라 보일 겁니다. 장담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 내재적인 단서가 나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감춰져 있는 단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숨어져 있는 단서라고요? 보시면 그래, 핵심 플러스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핵심?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것들이 그래 핵심을 찾아라 라는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핵심 내용은 어떻게 많이 필자들이 이야기를 할까? 핵심 내용은 일단 반복적인 어휘를 쓰겠죠. 선생님이 최근에 좀 재미있는 좀 지문을 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가르치면서 봤던 지문인데요.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인데요. 이 global warming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가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지구 온난화? 당연히 부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선생님도 완전히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문을 보니까 수능 지문이 되게 좀 다른 발상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글로벌 워밍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loss, 손실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지만 gains, 이득을 얻는 국가들도 있어요 라는 재미있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글의 핵심이라는 것, 소재는 글로벌 워밍이 반복되기 때문에 얘는 꼭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일단 주장이 뭐야? 혹은 요지가 뭐니? 이렇게 묻는 문제에서 핵심 소재가 빠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 안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핵심 소재가 분명한 지문일수록 거의 다 선택지가 소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것만으로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죠? 어떻게 문제를 풀까? 자, 이제는 흐름으로 가셔야 됩니다. 글로벌 워밍이 loss도 있지만 gains도 있어. 그러면 이 필자는 글로벌 워밍을 그러면 찬성하는 입장인가 반대하는 입장인가?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서 흐름을 잡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글의 후반부에 중심 내용이 꽉 차여져 있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제 물어봐요. 선생님, 수능 지문 다 읽어야 돼요? 자, 일단 대답은 예스입니다. 다 읽으셔야 돼요. 역시 선생님도 똑같군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읽기는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글로벌 워밍의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잖아?
그럼 도대체 결론은 어떻다라는 건데? 라는 최종적인 결론 부분으로 먼저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얘기는 앞에서 좀 빠르게 읽으시면서 중심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길게,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강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런 내재적인 단서, 그래서 핵심을 찾아라 라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원래 주제문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변형을 해서 내신 문제로는 내잖아요. 그럴 때 얘는 빈칸 추론이었는데 얘는 그러면 핵심 내용이 이거구나. 그러면 이 내용을 분명히 영어로나 우리말로 표현하겠군. 그러니까 그런 문장에 주제문이 되는 뒤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문장에다가 여러분들은 형광펜으로 쭉 표시를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나왔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흐름입니다. 흐름 좋죠. 일단 흐름은 그래 흐름이겠죠, 그야말로.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를테면 나 여기가 너무 아파. 왜 아픈데? 자, 아프다고 했다라는 문장, 내가 아팠다라는 문장이 만약에 여러분들 그 문장 삽입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픈 이유가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라고요? 아픈 이유가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즉, 글의 흐름에 결과가 있으면, 아픈 결과가 있으면 왜? 라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나가다가 넘어졌어. 근데 내가 또 전날에 사한 음식을 먹었어. 그건 분명히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순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지문이 이렇게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텍스트인 경우에 혹은 passage, 단락인 경우에 그런 지문들을 보셨을 때는 이런 문제는 분명히 쌤이 문장 삽입이나 순서로 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재적인 단서를 여러분들이 쭉 어느 정도는 이제 지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잡아서 글을 좀 공부하시면 내신에 확실하게 승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인 단서는 뭐냐면 연결어,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however, 하지만 그러나 라는 이런 연결어들이 있잖아요. 내가 영어는 좀 못해. 하지만!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상미 쌤의 이 팁을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면 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희망적인 단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단서라는 건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릿속으로 however 혹은 on the contrary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 뒤에는 반대의 내용이 나오겠군.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일깨워서 다시 한번 바깥으로 이 지문을 봤을 때 그러면 이런 포인트들은 분명히 쌤이 그렇지 연결어로 낼 수 있거나 혹은 이것도 문장 삽입으로 낼 수 있겠죠. 뒤에 내용이 반전이 있으니까. 그죠? 틈이 있는 부분에 문장 삽입 내기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소재의 흐름입니다. 소재의 흐름은 이를테면 선생님이 너 매일매일 혹시 먹을 수 있는 음식 딱 하나만 골라. 너 그것만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만 골라. 딱 하나만 골라. 라고 하면 선생님은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를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실라나? 떡볶이 좋아합니다, 선생님. 떡볶이는 또 국물 떡볶이부터 궁중 떡볶이 굉장히 변형이 가능한 정말 다재다능한 녀석이거든요. 이 떡볶이는 선생님한테 힐링 푸드예요. 근데 사실 건강한 음식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를테면 건강에 킬링 푸드가 있다. 정크 푸드가 있어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소개하는 글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킬링 푸드가 쭉 나옵니다. 정크 푸드에는 뭐뭐가 있고 이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뒤에 힐링 푸드가 나옵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소재가 비슷하게 음식인 것 같지만 킬링과 힐링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소재가 바뀌는 내용이 나오면 이런 지문들은 학교 쌤이 이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변형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여러분들에게 팁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 때 한번 지문을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했을 때 이런 포인트를 이용해서 지문 내가 이런 문제로 내가 출제자라면 한번 내보겠다. 특히 어려운 지문일수록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는요 영어 내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수능에
컨셉을 잡아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선생님은 컨셉 학습, 여러분만의 컨셉, 즉 지문에 해당하는 그런 컨셉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알겠죠? 자, 이제는요, 수능의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수능하면, 영어 특히, 수능 영어 하면, 조금 절대평가로 바뀐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좀 옛날보다는 영어를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근데 선생님은 또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casting vote이라는 표현 아나요? casting vote. 선생님이 또 영어 선생님이니까 미안해요. 영어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마음에 드는 문구에다가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봤거든요. casting vote은 a single vote, 단 하나의 투표래요. 투표를 딱 한 투표만 하는데, 근데 노란색 부분 보세요. 자, 단 하나의 투표가 decides the matter, 문제를 결정한대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마지막에 결정권자, 이 사람이 어디에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수능 영어가 이렇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이 수능 영어가 사실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많이 등한시하는 과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영어가 정시에서 특히 가산점과 감점을 또 주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서울대가 이제 올해 발표한 입시안에는 만약에 학생이 3등급을 맞는다, 그러면 영어 3등급을 맞는다, 그럼 우리는 2점을 감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영어 2등급을 맞았다, 그러면 우리는 3점을 감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대학에는 영어를 잘 보면 플러스 점수, 가점을 주고요. 어떤 대학에서는 학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보다 좀 영어를 좀 못 봤다라고 생각하면 감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사실 여러분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수학이나 국어나 물론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과목들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조금 더 쉬웠거나 내가 실수를 했지만 다른 친구를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 등급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90점 이상만 넘으면, 열심히 해서 넘으면 1등급, 80점 이상 넘으면 2등급, 70점 이상 넘으면 3등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영어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다 라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올 수 있는 과목이야.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어. 선생님, 근데 제가 영어를 좀 중학교 때부터 그냥 좀 많이 안 해서 지금 영어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나오는데, 근데 고3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던 대로 할까요? 아니요. 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 수능 영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2021, 2022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제 일단 띠가 둘러져 있는 부분이 2022학년도 부분, 지금 2021학년도와 비교해서 1등급의 변화도입니다. 2021학년도에는 12% 이상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소위 물수능이었다 영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를 준비하는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의 학생들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의평가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6월 모평은 4% 정도의 학생들이, 5%의 학생들이, 그리고 9월 모평은 한 4% 정도의 학생들만 1등급을 받았던 거예요. 와, 난리 났다. 분명히 수능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맞았죠. 절반, 반토막이 났다고 언론기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6.25%가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100명 중에 6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6.41%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반토막 났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선생님, 뭐 올해 수능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3월 학평 보셨죠? 어떠셨어요? 맞아요, 어려웠죠.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고2 학생들에서 고3 학생들로 넘어올 때 많은 친구들이 연계 규제를 풀면서 일단 충격을 받습니다.
단어가 어나더 레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학평을 보고 나서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대수능을 반영해서인지 의식해서인지 3월 학평이 꽤 어려웠어요. 3월 학평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절대평가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느냐? 선생님은 일명 BTTB라고 하고 싶습니다. 영어쌤이라고 자꾸 영어 쓰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BTTB냐? 여러분들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그죠?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 사실 수능은 기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법 같은 문제들을 보면요, 여러분. 선생님이 감탄할 때가 있어요. 역시 출제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관계대명사 여러분들 대수능에서 역대 대수능 지금 거의 30년째 수능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역대 대수능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어법 코드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관계대명사가 매 해마다 나오는데 다른 코드로 나오고, 정말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하자. 선생님 지금 3학년이고 저희 지금 3월이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을수록 기본에 충실해서 기본을 다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영어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학교 수업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고개를 숙여요. 숙이고 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왜 2학년과 3학년으로 올라올 때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이 어나더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특히 단어가. 사실 수능 필수 단어의 이 레인지, 범위는요 비슷해요. 크게 많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 선생님이 단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yield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죠? 한 1, 2학년까지는 이 단어의 의미를 봤을 때 쌤, 양보하다. 딩동댕, 맞아요. 자, 근데 yield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와, 여러분들 분명 잘 되실 겁니다. 얘는 산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생산해내거나 만들어낸다는 산출하다 의미가 있고, 명사 의미로 쓰이게 되면 산출량이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래서 수능이 어려운 거예요, 고3 수능이. 왜? 내가 알고 있었던 단어의 의미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은 낮춰서 이 단어로 한번 가볼까요? value.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잘했어요. 똑똑해요. 가치라는 뜻입니다. 가치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동사로도 쓸 수 있다요. 는 동사 자리에 오게 되면 가치를 두다. 보통은 어디에 가치를 두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value in 이라는 전치사랑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명사형인데 내가 알고 있었던 단어는 명사인데 동사 자리에 있네? 이럴 경우에는 동사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대부분 해결이 돼요. experiment, 실험이란 단어 있죠? 실험하다 라는 동사도 되고요. experience, 경험하다 라는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3학년 이 어휘를 마음을 열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단어나 품사가 아니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 문맥안에서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와 같이 확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단어의 의미를 아시고 그 다음 확장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요, 단어 중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 compound. 이 단어는 의미를 좀 더 추가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단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는 혼합물이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얘가 악화시키다라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생뚱맞은 의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 수능 연계교재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로? 악화시키다라는 의미로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일단 기본에 충실하자.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에서 조금은 확장시켜 나가보고, 그래도 안 되는 컴파운드와 같은 그런 단어가 있으면 살을 붙여 나가자라는 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입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EBS 고3 수능 강의에서 어떤 수업을 했냐면 복화 1800이라는 수업을 했습니다. 이 강의에서 복화 1800이 수능 연계교재에 나오는, 여러분들 지금 수능 특강의 영어 독해 연습하고 계시죠? 2학기 때 가면 수능 완성이 또 나와요. 이 수능 연계교재 3가지의 교재에 플러스로 영어 듣기까지 있죠.
그 교재에 나왔던 단어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빈출 단어를 모아놓은 게 복화 1800이라는 교재인데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슬라이드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어떤 걸? 그 단어장이 아니라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요. 선생님, 이거 지금 어원? 맞아요. 우리 바쁜데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진짜 실제로 고3 수업에서 했던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피드백을 선생님, 단어 확실하게 기억이 돼요. 모든 단어를 다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빈출 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작년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021학년도 강의로 들어가시면 충분히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올해 새로운 교재가 나오긴 했지만 이 단어들은 거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선생님 이거 이동할 때 들으면 짱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던 정말 가장 많은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이 약간 자투리 시간이라고 하죠. 이 틈틈이 외우는 요 시간에 이런 것들 한번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 단어 내가 아는데 지문을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것들 많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그 단어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서로를 구하려고 한대요. 지금 트로피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트로피를 갖고 싶어 하죠. 그러면 서로가 구하려고 한다는 건 당연히 그 트로피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mpete, competition, competitive, competitor 이렇게 해서 동사, 명사 형태, 형용사 형태까지 쭉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빈출 단어죠. 그죠? competitor, 경쟁자라는 단어.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다 이렇게 외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이제 연계교재 아니라고 하는데 왜 연계학습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이 지문의 성격에 따라서, 즉 소재에 따라서 단어들이 나오는 그 범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recycle 무슨 뜻이죠? cycle를 다시 돌린대요. 맞아요. 얘는 재활용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명사의 의미로 재활용품, 재활용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이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은 어떤 단어들이 같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나오는 단어, 이 단어가 나오는 지문은 도대체 어떤 성격일까? 맞아요. 대부분은 환경에 관련된 지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러면 환경에 대한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일단 환경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어요. plastics, microplastics.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지구를 잘 보존해야 돼요. conserve, preserve. 그래서 이런 폐기물들, waste를 다 없애야 됩니다. 왜냐고요? pollution, contamination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맞네. 그죠? 여러분들한테 다 이걸 정리하면서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좀 어려운 소재의 지문,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영어는. 그럴 때 좀 생소한 소재의 지문일수록 이렇게 단어들,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의 형광펜을 좀 표시를 해보시고 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문들의 그런 단어들은 묶음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물론 비연계지만 수능 연계 교재가 비연계로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나오지만 수능 연계 교재를 계속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쌤들이 수업하시고 연계 교재가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본적인 연계 교재의 소재들이 전부 다 대수능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재가 반영이 된다는 건 그 소재를 설명하는 단어들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리하게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영리하게 공부를 해야 우리 금쪽 같은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자, 이제는 어디로 가볼까? 여러분들 혹시 2021학년도 대수능, 22학년도 대수능 문제 혹시 풀어보셨습니까?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 혹시 기억날라나? 오답률 2위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21번 문제인데요. 함축적 의미 추론의 문제가 21번이죠. 여러분들 이번에 3월 학평 봤을 때도 21번 문제가 함축적 의미 추론이었을 거예요. 아마 신유형은 지금 3월 학평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신유형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유형별로의 문항 번호도 거의 픽스가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죠. 이제 21번 문제가 2위였는데요. 얘가 선생님이 왜 가지고 왔냐면요, 우리가 단어를 많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 근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솔직히 있잖아요. 선생님도 학창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아는 단어들로 이루어져서 쭉쭉쭉 해석을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그냥 내가 짜맞추진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물어보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선생님. 제가 단어 몇 개 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겠지라고 지레 짐작하면서 읽은 내용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러면 단어 공부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지문에 도대체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세보라고 하면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세봤어요. 몇 개 문장으로 이루어지냐면 7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야? 이렇게 긴 지문이 7개? 맞아요. 보통 수능 지문은 7개 혹은 8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진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세봤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다 세봤어요. 자, 그랬더니 첫 번째부터 쭉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문장 맞죠? 이 중에서 20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긴 문장이구나 싶은 것들이 4개 정도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눈이 의심스럽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에 50개의 단어로 한 문장이 이루어져 있대요. 실제로 선생님이 작년에 고1 그 학평 해설 강의 같은 것도 찍고 많이 분석을 1, 2학년 걸 항상 하거든요. 3학년 것도 물론 하지만 보면 1학년 문제에서도 단어가 34개인 단어가 하나의 문장을 이뤘어요. 1학년의 문제에서도요. 그러면 3학년의 문제에서 말할 것도 없죠.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겠어요? 맞습니다.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구조를 모른다면 단어 몇 개만으로 문장을 전체 내용을 특히나 이해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선생님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50개의 문장으로 50개 단어로 문장 하나가 이루어져 있어요? 못 믿겠죠. 선생님도 처음에는 3개까지는 못 믿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야, 이 질문 왜 가지고 왔어요? 아니, 이거 하나의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이제 팔짱 끼시고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도대체 얘가 이렇게 생겼길래 뭐 이렇게 길어진 거야? 그죠? 분명히 문장이 길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길어졌을까? 자, 여러분들이 문장 일단 구조를 파악하려면 뭐부터 찾죠? 그쵸? 우리나라 학생들은 무조건 이제 주어부터 찾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가 누굴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았어요? 진짜?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찾았어요? 선생님 표시해놨네요. 맞아요. 약간 좀 굵은 글씨를 좀 크게 표시를 했거든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분석까지는 아니고 얘가 왜 길어졌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문장은 밑에 3번째 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We are paralyzed 라는 부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고 있고, 우리는 마비가 된다 라는 게 사실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전부 뭐냐? without이라는 전치사구로 쭉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줄에 experts,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누구냐? 전문가에 대한 설명을 the men and women who, 뭐하는 남자와 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줄로 내려가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냐? have devoted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데, 자, 초록색 두 번째 초록색 보세요. about the natural world we live in,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세상, 자연 세계에 평생을 헌신하고 바친 이들, 그 전문가들 이라는 설명을 계속해서 하느라고 길어진 겁니다. 그것도 전치사구 without이라는 걸 먼저 내세워서요. 실제 문장은 we are paralyzed부터 실제 문장이 시작이 되고 있고, 뒤에 있는 부분에서 knowing whether to make, 뒤에 목적구로 길게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라는 결론이 나오세요? 맞습니다. 수식어예요. 어떤 내용들을 자꾸 수식을 붙이다 보면 우리가 왜 말할 때도 그렇죠. 나 너 좋아해. 핵심만 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나는 네가 왜 좋냐면 네가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자, 이런 내용들의 부연 설명을 붙이잖아요. 수식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어에서 수식어의 기능을 하는 거, 특히 우리 앞에 바로 있었던 긴 문장에서 50개의 충격적인 이 긴 문장에서 단어로 이루어진 그 단어들, 그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관계 대명사절도 나와 있고, 부연 설명을 하는 하이픈도 대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전치사구도 나와 있고, 분사구문도 나와 있고, 그리고 투부정사로 뭔가 구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잡아야 될까요? 문장의 기본 뼈대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수식어를 제거하시면서 이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수식어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문학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문학습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난관에 부딪히죠. 선생님, 도대체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번에 3월 학평 문제에 여러분들 오답률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답률 1위가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가 무슨 유형이냐면 어법 문제 유형이에요. 아, 오랜만에 어법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통 이제 빈칸 추론, 이런 녀석들, 함축적 의미 추론. 근데 빈칸 추론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진 않았어요. 2, 3, 5, 6위를 차지했거든요. 자, 그러면 29번의 문제는 이번에 뭘 물어보는 거였느냐? 사실 이 비교의 표현을 물어봤어요. 비교 표현은 우리가 메인으로 다루는 그야말로 주요 문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얘를 왜 물어봤느냐? 하신 선생님은 봤을 때 비교 구문을 물론 출제자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병렬 구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병렬 구조요? 여러분들 문제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with라는 전치사 구와 또 다른 with라는 전치사 구, 이 두 가지를 같은 형태로 나란하게 나열하는 걸 병렬 연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and or but, 등위 접속사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비교의 표현도 같은 대상을 비교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지금 그래서 수능의 추세는 물론 요거는 이런 추세가 계속 문제로 반영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테두리 안에 있는 7개의 주요 어법들, 여기에도 나오는 어법들 있죠. 관계절, 부사구나 부사절, 투부정사, 분사구문, 요런 아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문법의 공부를, 구문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장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해석이 안 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비슷한 구조가 나왔을 때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구문들을 확실히 잡아주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걸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건 뭐냐? 우리 지금 어휘학습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구문학습, 구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자,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내용 파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대입 파악, 문법 어휘, 세부사항, 맥락 파악, 가첩쓰기, 복합문단, 이렇게 보통은 수능의 유형이 이렇게 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문학 유형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유형일 거예요. 이 중에서 사실 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대입 파악, 핵심의 큰 틀이 뭐냐, 의미가 뭐냐, 필자의 큰 뜻이 뭐냐를 물어보는 맨 윗줄에 주제, 요지, 제목, 주장, 심의한 목적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특히 가장 지문을 이해하는 뼈대가 된다라고 배우셨던 방식의 유형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소위 킬러 유형의 유형이 맥락 파악 문제 유형이죠. 빈칸 추론, 함축적인 의미 추론, 이런 것들. 그리고 간접 쓰기에 해당하는 무관한 문장, 글의 순서. 대수능에서 이번에 2022학년 대수능에서 1위를 차지했던 문장의 유형이, 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몇 번이신지 아십니까? 몇 번이냐면 오답률 1위 38번 문제입니다. 문장 삽입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선생님, 이건 뭐 그냥 지문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문장 삽입 문제는 우리가 2점짜리 문제가 하나 있고 3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2점짜리 문제는 특히 이제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만한 연결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요. 글의 순서 찾기나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 요즘 트렌드는 표면적인 단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어라든가 어떤 this, that, 지시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놓고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순수하게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저 박스에 있는 내용의 일부만 좀 살짝 볼게요. 살짝만. Retraining current employees. Retraining. 다시 재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재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현재 그 직원들을요. 그러면 분명히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은 직원들을 재교육시키고 재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유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선생님이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큰 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도입부는 공장에 로봇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걱정과 두려움 완화 방법? 왜 노동자들이 걱정을 할까요? 로봇이 자신의 자질을 대체할까 봐. 그럼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떤 게 있다? 예시 1, 예시 2. 예시 1이 앞에 쭉 설명으로 나오고요. 예시 2가 박스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박스는 하나의 예시의 소재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소재가 나오는 부분에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옛날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라고 선생님이 어떤 학생한테 질문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워낙 친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문제는 대부분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에요. 매우 좋은 팁이긴 한데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맞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수능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재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이거는 답을 가져가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월 학평에서 듣기평가가 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듣기평가에도 3점 문항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렇지. 역시 3점 문항 3개가 있습니다. 총 10개의 3점 문항 중에서 3개가 듣기평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 어렵게 풀어서 3점짜리 가져가시는 것도 물론 의미가 크지만 듣기평가에서 한 문제 틀리지 않는 것도 3점짜리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물론 힘들어요. 안 힘들 수가 없죠.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하지만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졸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항상 마지막 수업에서 물어봐요. 3학년들한테. 너희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진짜 놀랍게도 한 해마다 꼭 2~3명씩은 꼭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느냐? 졸업을 이제 앞둔 학생이에요. 선생님, 다른 건 몰라도 끝까지 포기하지만 말아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올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3월 충분한 시간이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 3월 충분한 역전이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능은 바로 뭐다? 수능 영어는 기본에 충실하는 거다. BTTB, Back to the Basics.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오늘부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단어 공부 물론 충실하게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지문들을 보셨을 때 지문에 대한 단어 정리가 다 친절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흐름상으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단어들인데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먼저 중심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사귈 때 이 친구랑 정말 친해지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친구를 굉장히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어가 그렇게 생긴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계속 내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데 그 단어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비슷한 문장의 구조에서 내가 자꾸 놓치고 함정에 빠지고 해석이 안 되는데 그 문장을 그냥 넘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친해지려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킬링 포인트로 힐링하자. 여러분들 역전의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새들이 막 이동을 하잖아요. 철새들이. 새들이 이집트를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할 때 그 새들은 이미
이집트에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날개짓을 3학년에 마지막 날개짓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년의 마지막,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에 날개짓을 시작했지만 지금 막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목표가 있다면, 향하는 이집트라는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을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곳에 도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잘 해내실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뒤에서 그리고 강의에서 많이 응원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